오늘 드릴 이야기는 마침표. 제가 어떤 어르신께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평생 자식만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젊었을 때 밥 한 끼 제대로 못 드시고 새벽에 일 나가셨고 자식들 대학 보내려고 논밭을 파셨습니다. 그리고 아파트를 마련했을 때 그 집을 아들 이름으로 올리셨습니다. 이건 어차피 너희 것이야. 내가 무슨 재산이 필요하겠어. 그런데 그로부터 3년 뒤 그 어르신은 작은 월세방 한 칸에 혼자 살고 계셨습니다. 아들이 잠깐만 비워달라고 했던 그 말이 영원이 됐습니다. 전화도 잘 안 받습니다. 명절에는 왔지만 2시간 있다 갔습니다. 손주 얼굴 한번 보고 싶다 했더니 바빠서요. 그 어르신이 제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그 아이한테 전부 줬어요. 정말로 전부를. 근데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여러분, 지금 이 말이 낯설게 느껴지십니까? 아니면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습니까? 혹시 지금 내 이야기처럼 느껴지시진 않습니까? 오늘 저는 여러분께 무거운 이야기를 드리려 합니다. 하지만 결국은 대시 아주 따뜻한 이야기로 끝날 것입니다. 19세기 독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이 고통받는 이유는 세상이 나빠서가 아니다. 세상이 내 기대와 다르기 때문이다. 기대. 그 두 글자가 우리 노년의 인생을 얼마나 흔들어 놓는지 오늘 쇼펜하우어의 눈으로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1단계 평범한 세계와 욕구 대신 나는 충분히 잘했다. 지금부터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특정 한 분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수십 명의 어르신들에게 들은 이야기를 하나로 엮은 것입니다. 들으시면서 혹시 내 이야기처럼 느껴지는 부분이 있으시다면 그냥 그렇게 느끼셔도 됩니다. 나는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히 잘난 것도 없고 돈이 많은 것도 아니었지만 남들만큼은 살았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식구들 밥 차려놓고 일 나가고 저녁엔 피곤해도 아이들 숙제 봐주고 잠들기 전에 오늘도 수고했다 스스로 다독였습니다. 나는 좋은 부모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니, 확신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으니까. 아이들이 아프면 밤새 곁에 있었고 대학 등록금 때문에 허리가 휠 것 같아도 괜찮아, 어떻게든 되겠지 했습니다. 그게 부모 아닙니까? 쇼펜하우어는 이런 상태를 의지의 긍정 상태라고 불렀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당연히 이래야 한다고 믿으며 사는 상태. 세상이 내 믿음대로 돌아갈 것이라 확신하는 상태. 이 상태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경고했습니다. 욕망이 충족되면 곧 권태가 찾아오고 욕망이 좌절되면 고통이 찾아온다. 마침표 인간의 삶은 이 두 가지 사이를 끊임없이 오간 2단계 욕망. 제가 원한 건 단 하나였습니다. 자식들이 행복하게, 건강하게 사는 것. 그리고 늙어서 내가 외롭지 않은 것. 딱 그것뿐이었습니다. 사실 그게 욕심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세상 모든 부모가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다 해줬으니까 자식들도 나를 아껴줄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나한테 잘해줬으면 좋겠다. 그 마음 마침표. 그게 너무 큰 기대였던 걸까요? 쇼펜하우어는 여기서 핵심을 짚습니다. 기대라는 것은 상대방에게 하는 무언의 계약입니다. 그런데 그 계약서의 상대는 서명한 적이 없습니다. 내가 혼자 쓰고, 혼자 기다리고, 혼자 배신당하는 계약. 이것이 바로 인간관계에서 생기는 고통의 핵심 구조입니다. 3단계 도전과 적응 대시 어느 날 균열이 시작됐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막내 아들 결혼식 준비를 하면서 처음으로 작은 다툼이 생겼습니다. 제가 하객 명단에 몇 분을 더 넣고 싶었는데 아들이 딱 잘라 말하더군요. 아버지, 우리 쪽은 여기까지만 해요. 요즘 결혼식 다 그래요. 기분이 이상했습니다. 요즘 결혼식 다 그래요. 그 말이 왜 그렇게 서운했는지 마침표. 나는 평생 친척들 경조사 하나 안 빠지고 다녔는데 그분들이 내 아들 결혼식에 오셔야 하는 거 아닌가. 근데 내 의견은 그냥 무시됐습니다. 아들 부부의 결정이 먼저였습니다. 그때부터였을까요? 뭔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장면이 중요합니다. 균열은 언제나 작게 시작됩니다. 대형 사고처럼 갑자기 터지는 게 아닙니다. 결혼식 하객 명단 하나, 전화 한 통 늦게 받는 것, 명절에 조금 늦게 오는 것, 짧아지는 통화 시간. 이런 것들이 쌓이면서 어느 순간 하고 느끼게 됩니다. 무언가 변했구나. 4단계 적응. 처음엔 제가 잘못한 게 있나 싶었습니다. 혹시 내가 너무 간섭을 했나? 아니면 며느리한테 섭섭하게 한 말이 있었나?
계속 반성했습니다. 뭔가 내가 바뀌면 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말수를 줄였습니다. 전화도 덜 했습니다. 바쁜데 왜 자꾸 전화해야 할까봐. 방문도 미리 연락하고 허락받고 갔습니다. 손주 보고 싶어도 언제 와도 되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렇게 나를 맞췄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그럴수록 더 외로웠습니다. 내가 작아지는 느낌이랄까. 나는 애 자식한테 허락을 받아야 하나. 이런 생각이 들면 안 되는 건데 마침표. 자꾸 드는 겁니다. 쇼펜하우어는 이 심리를 정확히 꿰뚫어봤습니다. 우리는 고통을 줄이려고 자신을 바꿉니다. 하지만 근본 원인 대시 즉 기대 자체 대시를 바꾸지 않으면 아무리 외부 행동을 바꿔도 고통은 사라지지 않는다고요.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게 잘해주기를 기대하는 것은 마침표 고양이가 짖어주기를 기대하는 것과 같. 중간 퀴즈. 쇼펜하우어에 따르면 인간관계에서 고통이 생기는 근본 원인은 무엇일까요? 1. 상대방의 나쁜 성격. 2. 내 기대와 현실의 차이. 3. 소통 부족. 4. 경제적 차이. 정답, 2. 내 기대와 현실의 차이 대시 기대 자체가 고통의 씨앗입니다. 5단계 위기와 최악 대시 바닥에 떨어지다. 그의 겨울이었습니다. 제가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무릎 수술이었는데 크게 위험한 건 아니었어요. 그래도 혼자 병원에 가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아들한테 문자를 보냈습니다. 아버지 내일 수술이야. 답장은 3시간 뒤에 왔습니다. 알겠어요. 잘 됐으면 좋겠어요. 마침표 그게 전부였습니다. 안 왔습니다. 수술 날도, 그 다음 날도, 며느리도, 손자도. 병실에 혼자 누워서 천장을 봤습니다. 링거 맞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도대체 누구를 위해 살았나. 내가 이렇게까지 외로울 줄 알았다면 마침표. 말이 이어지질 않았습니다. 눈물이 나오려는 걸 억지로 참았습니다. 늙은 남자가 울면 못 쓴다고 생각했으니까 이 순간을 쇼펜하우어는 의지가 자신을 돌아보는 순간이라고 합니다. 평생 외부를 향해 달려왔던 에너지가 비로소 내 안을 들여다보기 시작하는 순간. 고통스럽지만 이 순간이 변화의 씨앗이 됩니다. 6단계 최악의 상황. 퇴원하고 집에 왔는데 더 이상 집이라는 느낌이 없었습니다. 거실에 혼자 앉아서 오래된 앨범을 꺼냈습니다. 아이들 어릴 때 사진, 가족여행 사진. 그 안에 나는 웃고 있었는데 지금의 나는 그 사람이 낯설었습니다. 그날 밤 솔직히 말씀드리면 마침표. 차라리 이렇게 살지 않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딱 한 번이었지만 그 생각이 스쳤습니다. 무서웠습니다. 내가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게. 그래서 새벽에 혼자 일어나서 라디오를 켰습니다. 아무거나 듣고 싶었습니다. 목소리라도 들으면 덜 외로울 것 같아서 여기서 잠깐 멈추겠습니다. 지금 이 대목이 힘드신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나도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다는 분들이요.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외로움이 깊어지면 인간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약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너무 오래 버텨온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도 이 지점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고통은 삶을 끝내야 할 이유가 아니다. 고통은 삶을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신호다. 7단계 각성과 귀환 대신 나는 변했다. 새벽 라디오에서 어떤 프로그램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철학 이야기였는데 쇼펜하우어라는 사람 이야기였습니다. 잘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진행자가 이런 말을 하더군요.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침표 인간이 고통받는 이유는 남이 나쁜 게 아니라 내가 기대하기 때문이라고. 마침표 기대를 내려놓으면 상처도 내려놓을 수 있다. 라디오 앞에서 저도 모르게 멈췄습니다. 기대를 내려놓으면 상처도 내려놓을 수 있다. 그 말이 뭔가 달랐습니다. 아들이 나빠서 이렇게 된 게 아니다. 내가 기대한 게 너무 컸을 수도 있다. 처음에는 억울했습니다. 내가 왜 기대를 줄여야 해? 내가 뭘 잘못했어. 하지만 새벽 내내 그 말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은 내 기대대로 자란 것이 아니라 아들 자신으로 자란 것이다. 그 아이의 삶이 있고 나의 삶이 따로 있다. 나는 평생 아들의 삶에 내 인생을 걸었는데 그게 어쩌면 아들에게도 나에게도 무거운 짐이었을 것이다. 쇼펜하우어의 핵심 철학이 여기서 빛납니다. 그는 의지의 부정이라는 개념을 이야기합니다. 맹목적으로 무언가를 향해 달려가는 욕망을 멈추고 잠시 그 욕망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고통에서 자유로워지는 마침표 첫 번째 걸음이라고 했습니다. 행복은 욕망의 충족이 아니라 욕망으로부터의 자유에 있다. 8단계 변화된 세계. 그날 이후
저는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아들에게 전화를 덜 기다리기 시작했습니다. 대신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동네 복지관에 서예교실이 있었는데 평생 언젠가 배워야지 했던 걸 드디어 시작했습니다. 거기서 저보다 나이 드신 80살 어르신도 만났습니다.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나는 자식한테 기대 안 해요. 그러니까 만날 때마다 좋아요. 처음엔 그 말이 차갑게 들렸습니다. 근데 그분 얼굴을 보니까 진짜 편안하셨습니다. 자식한테 상처받은 사람의 얼굴이 아니라 자기 삶을 사는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나도 그렇게 되고 싶었습니다. 아들이 잘해주면 기쁘고 안 해줘도 내 하루는 내 것이고 그 마음을 가지고 싶었습니다. 아직 완전히 되진 않았지만 조금씩 나는 나를 되찾아가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쇼펜하우어 철학 심층 해설로 이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쇼펜하우어가 왜 기대를 그토록 경계했는지 그의 철학 3가지 핵심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을 움직이는 근본 힘을 의지, 윌레라고 불렀습니다. 이 의지는 결코 만족을 모릅니다. 자식이 전화를 해주면 이제는 더 자주 해주길 바랍니다. 자주 해주면 이제는 찾아와 주길 바랍니다. 찾아오면 더 오래 있어주길 바랍니다. 욕망은 충족될수록 더 커집니다. 인간의 의지는 결코 쉬지 않는다. 의지가 쉬는 것처럼 보일 때 그것은 다음 욕망을 준비하는 것일 뿐. 그래서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행복은 더 많이 얻는 데 있지 않고 덜 원하는 데 있다고. 두 번째, 타인은 내 기대의 대상이 아니다. 쇼펜하우어의 인간관계 철학에는 냉정한 현실 인식이 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자기 자신의 의지에 따라 삽니다. 자식도, 배우자도, 친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들이 나에게 잘해주는 것은 그것이 그들에게도 편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나에게 소홀한 것은 그것이 지금 그들의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배신이나 배은망덕을 붙이는 순간 고통이 시작됩니다. 남을 믿는 것도 어리석고 남을 완전히 불신하는 것도 어리석다. 마침표 올바른 태도는 남을 있는 그대로 보되 기대하지 않는 것이. 이것은 자식을 포기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자식이 내 기대의 도구가 되어선 안 된다는 뜻입니다. 자식은 자식의 삶이 있고 나는 나의 삶이 있습니다. 그 경계를 인정하는 것이 오히려 관계를 더 건강하게 합니다. 세 번째, 고독은 형벌이 아니라 자유다. 쇼펜하우어는 평생 독신으로 살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외롭고 불행한 철학자로 기억하지만 실제 그는 만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독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자유를 사랑하지 않는 자다. 인간은 혼자 있을 때에만 온전히 자기 자신일 수 있다. 고독은 외로움과 다릅니다. 외로움은 함께 있어야 할 사람이 없다는 결핍의 감정입니다. 고독은 나 자신과 함께 있는 충만의 상태입니다.